사랑해서 아파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날 고소했죠.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인데 벌써 재혼이요? 너희들은 평생 돈만 쫓으며 살아라. 나는 내 남은 인생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안녕하세요. 82살 김태식입니다. 방금 들으신 말은 제가 세 자식에게 한 마지막 선언이에요. 평생을 자식 밥으로 살아온 제가 왜 이런 폭탄 선언을 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는 김태식입니다. 올해 82살이에요. 돌이켜보니 참 오래 살았네요. 군인으로 30년을 복무하고 준장으로 예편했어요. 지금은 강남에 빌딩 5채,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죠. 남들은 부러워하는 인생이라고 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지은이는 간호대학 교수 출신이었어요. 공무원 연금까지 받던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75 되던 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치매까지 왔거든요. 아휴, 그 10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밤마다 어머니 부르면서 찾고 저를 못 알아볼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화장실도 못 가려서 온 집안이 엉망이 되기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못 알아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집에 온 전문 간병사가 지영 씨였어요. 이분이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사장님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인내심을 갖고 돌봐주시고 저한테도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지영 씨는 제 나이보다 17살 어린 65살이에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오면서 간병일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사모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사모님 밥 먹을 시간이에요.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놨어요. 지영 씨는 아내한테 말할 때도 정말 다정하게 해주셨어요. 깔끔한 성격에 간병 실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워요. 처음에는 낮에만 와서 간병을 해주시다가 아내의 상태가 심해지면서 아예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10년.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가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 있으면 지영 씨도 나와서 차 한 잔 끓여주시곤 했어요. 그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사모님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지영 씨 덕분에 버텨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일하러 온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더라고요. 새벽 2시에 아내가 화장실 실수를 해도 짜증 한번 안 내시고 오히려 제가 미안해하면 괜찮다고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아내는 작년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영 씨는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돌봐주셨습니다. 장례식 때도 제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시고요. 사장님, 사모님이 평안하게 가셨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장례식 끝나고 빈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 씨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분 없으면 저는 정말 혼자구나. 빈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지영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82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마음이라는 게 나이를 가리나요? 지영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으면 허전하더라고요. 이제 제 인생의 종착역이 코앞인데 남은 여정을 지영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지영 씨에게 말했어요. 지영 씨, 우리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면 어떨까요?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영 씨가 깜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사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제가 감히 어떻게... 아니에요, 지영 씨. 10년 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주신 분이 누구예요? 지영 씨잖아요. 이제 제가 지영 씨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지영 씨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며칠 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정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결혼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왜요? 우리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나이가 70살이에요. 만약 사장님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자식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갈 곳이 없어질까봐 무서워요. 지영 씨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정말 현실적인 걱정이었거든요. 여자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영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유언장에 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고 써놓을게요. 그럼 안심되시죠? 정말요? 사장님, 그럼 정말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제가 공증 유언장에 그렇게 명시할게요. 그리고 우리 혼인신고도 하고요. 지영 씨가 얼마나 안도하는지 보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분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반대하실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설득할게요. 우리 애들도 지영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정말 자식들이 순순히 받아들일까? 내 착각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저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아버지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 시간 날 때 한번 와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건강에 이상은 없으시죠? 아니야, 건강은 괜찮고 그냥 와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이틀 후에 민수하고 둘째 성수가 함께 왔어요. 미국에 사는 딸 수연이도 화상통화로 참여했고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랐네요. 민수가 소파에 앉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지영 씨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다. 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성수도 차를 마시다가 멈췄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인데 벌써 재혼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정신 차리라고 내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모르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버지 외로우면 우리가 자주 올게요. 근데 결혼은 안 돼요. 성수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영 아줌마가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빌딩 5채, 아파트 3채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300억이 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10년을 우리 가족처럼 지낸 지영 씨를 그렇게 말하다니. 목구멍까지 올라온 화를 겨우 참으면서 말했어요. 성수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지영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너희들이 알기나 하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말이에요. 화상통화 속 수연이도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지영 아줌마가 좋은 분인 건 알아요.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고요. 무슨 상속 문제냐? 아버지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얘기를 하고 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 자식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지영 씨가 부엌에서 나와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10년을 함께 지내면서 이런 지영 씨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상속은 전혀 바라지 않아요. 다만 이 아파트만 제가 살 수 있도록 유증해 주시면 다른 모든 상속을 포기하겠어요. 정말 그것만 부탁드려요. 지영 씨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뭐요? 이 아파트를 유증해달라고요? 성수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50평대 아파트를 그냥 달라는 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얼마짜린 줄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세로 최소 30억이 넘는다고요. 어이가 없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자식들 눈에는 정말 돈밖에 안 보이는구나. 아버지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구나.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자식들은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서도 막상 당하고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자식들의 공세가 시작됐어요. 먼저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정말 이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보세요. 만약 혼인신고하시면 지영 아줌마가 상속권자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자식이 정말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건지 재산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너희들은 벌써 다 성인이고 각자 살림도 차렸잖아. 아버지 재산 바라고 사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관련 없는 사람한테 다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민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 가슴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어요. 성수도 따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요즘 이런 수법이 많다고 해요. 노인분들 옆에서 친절하게 다가와서 믿음을 얻은 다음에 재산을 가로채는 거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법이라고? 지영 씨를 사기꾼 취급하다니.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화가 치밀었어요. 성수야, 10년을 봐왔는데 무슨? 10년이면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정말 속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로 보이나? 10년을 함께 지낸 지영 씨를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나?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미국에 있는 수연이까지 국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오빠들 말이 맞아요.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런 사례가 정말 많대요. 지영 아줌마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하지만 30억짜리 아파트를 유증해달라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수연아, 너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아빠, 지영 아줌마 개인은 좋지만 너무 위험해요. 아버지가 피해볼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딸까지도 똑같은 소리를 하다니. 며칠 동안 자식들의 전화폭탄이 계속됐어요. 번번이 재산 상속 문제만 들먹이며 지영 씨를 이간질하려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자식들은 정말로 내가 행복한 건 상관없구나. 오직 돈만 보이는구나. 가슴이 시려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준비를 해온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변호사랑 상담해봤어요. 뭘 상담했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까지 동원한다고? 만약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지영 아줌마가 아버지 전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데? 목소리가 쌀쌀해졌어요. 이 자식이 정말 어디까지 갈 작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빌딩 5채, 아파트 3채에서 대략 300억 원 정도 될 텐데 그 절반인 150억 원을 지영 씨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민수가 계산기까지 들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제 자식이 이렇게 계산적이었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아버지가 병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아줌마가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들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망상을 어디서? 정말 피가 거꾸로 치밀었어요. 망상이라니. 10년을 봐온 지영 씨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버지, 망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요.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와서 결혼하고 나중에 재산 챙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성수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지영 아줌마 너무 위험해요. 아버지가 피해볼 수 있어요. 그때 마침 지영 씨가 방에서 나와서 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지영 씨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우리가 아줌마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30억짜리 아파트를 유증해달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사장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혼자 될까봐 무서워서. 그럼 지금처럼 살면 되잖아요. 왜 굳이 아파트까지 유증해달라고 해요? 그날도 민수와 성수는 화가 난 채로 나갔어요.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자식들의 눈에는 오직 저의 재산만이 보일 뿐 저의 외로움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다는 걸. 아버지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돈만 중요한 거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 앉아 있는데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한숨만 나왔어요. 저는 지영 씨에게 말했어요. 지영 씨, 제가 당신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하겠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당신이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줄게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각오를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생전 증여 절차를 밟아 아파트 명의를 지영 씨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지영 씨한테 줬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판단 능력이 의심스러워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판단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건가?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성년 후견인 청구 소송과 증여 무효 소송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영 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으니 그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우며 법정에 세우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영 씨 보셨죠? 저 자식들이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괜찮으세요? 제가 짐이 된 것 같아요. 지영 씨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오히려 더 단단히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식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줄 아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오랜 군인 시절에 투지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자식들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안겨주었어요.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아껴온 자식들이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재산을 강탈하려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군인으로 30년을 국가에 바치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했는데 돌아온 건 이기심뿐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배신당한 한 인간이 된 거죠. 저는 그날 바로 김 변호사를 불렀어요.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와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자식들이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서 고소를 했어요.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예요. 김 변호사가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소장을 보여주자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자녀분들이 성년 후견인 청구와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했네요. 김 변호사,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할 겁니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어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화가 난 아버지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적과 맞서는 군인의 모습이었죠. 사장님, 그게 대략 270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인데.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지영 씨와 혼인신고를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김 변호사는 제 확고한 의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사장님의 정신 감정부터 받으시죠. 그래야 자녀분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영 씨와 함께 구청으로 향했어요. 지영 씨, 우리 오늘 정식으로 부부가 됩시다. 제 남은 여생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자식분들이.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다 책임질게요. 자식들이 저를 고소까지 했으니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저는 바로 언론사에 연락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의 마지막 반전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제 이야기는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김태식입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우며 고소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온전한 정신이며 제 재산은 제가 원하는 곳에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식들의 폐륜적인 행위에 분노했고 저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첫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민수와 성수 그리고 미국에서 온 수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맞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82살의 김태식입니다. 저는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우며 고소한 제 자식들의 탐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감정 결과도 제출했어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10년 동안 제 병든 아내를 간병해준 지영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저의 진심이며 지영 씨의 희생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때 민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영 아줌마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가신 거잖아요. 속았다고?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모르겠네. 10년 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준 지영 씨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재산만 밝히는 너희들이 나쁜 거야?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을 통해 제 자식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행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법정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자식들은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지만 결과는 저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은 자식들의 성년 후견인 청구도 증여 무효 소송도 모두 기각했어요.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자식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성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돈덩어리로만 보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모함하며 고소까지 한순간 너희들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때 지영 씨가 제 옆에 다가와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저 때문에 자식분들과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저는 자식들을 쏘아보며 계속 말했어요. 얘들아, 똑똑히 들어라.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말해줄게. 자식들이 멍하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지? 지영 씨가 재산 때문에 접근한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지영 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지 않니? 아버지, 그게 무슨... 민수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지영 씨와 혼인신고를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돈 때문이 아니야. 10년 동안 우리 가족처럼 살면서 진짜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야.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이 짧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그렇게 큰 욕심이니. 아버지! 하지만 성수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막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가족 회의를 열어서 아버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급기야 고소까지 했지?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화상통화 속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재산을 다 기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 아니야? 너희들이 아버지 재산을 탐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키우면서 최선을 다했어. 학비, 유학비, 결혼자금, 집 살 때 보태준 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자부한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나요? 이제 아버지도 좀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거? 그때 민수가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평생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녀석이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긴 할까요? 민수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 평생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럼 너한테 아버지는 재산 셔틀이었구나. 돈 찾는 기계였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 너희들 눈에는 아버지가 돈덩어리로만 보였던 거야. 내가 살아있든 죽든 상관없이 내 재산만 탐낸 거지. 성수도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혼자 남겨지시면 어떡해요? 혼자 남겨진다고? 지영 씨가 있잖아. 10년을 우리 가족처럼 지낸 지영 씨 말이야.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야. 얘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야. 지영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너희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이 모든 일을 벌인 거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성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수연이도 화상통화 너머로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그때 저는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기부 결정은 바꾸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진짜로 변했는지 지켜볼 거거든. 그리고 이 소송으로 인해 내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들도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빌딩 5채를 비롯한 약 27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세상은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죠. 사람들은 저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지만 제 자식들은 망연자실했어요. 성수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뻔뻔함 대신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평생을 아버지만 믿고 살아왔는데. 저는 싸늘하게 웃었어요. 나를 믿었다고? 너희들이 믿은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었겠지. 너희들은 아버지의 외로움은 외면하고 오직 내 재산만 탐냈으니까. 자식들은 뒤늦게 후회하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한 푼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걱정했었다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죠. 결국 그들은 재산에 대한 탐욕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굳건히 지영 씨에게 그리고 제 결정에 대한 확신으로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얘들아, 잘 들어라. 나는 너희들을 키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부족함 없이 먹이고 입혔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너희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독립할 때도 충분한 지원을 해주었다.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이 작은 소망마저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기원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내 남은 인생 이 재산은 늘 진정으로 보살펴준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야. 너희들에겐 더 이상 물려줄 유산이 없다. 저는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너희들은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린 거야. 제 선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영 씨와 함께하는 보금자리가 되었고 나머지 270억 원에 달하는 모든 재산은 김태식 지영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지영 씨가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헌신하고 있고 저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보람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희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탐욕에 찌든 자식들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기부한 노인이라는 헤드라인이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 결단에 박수를 보내주셨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가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뒤늦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제 확고한 의지와 기부의 정당성 그리고 자식들의 불효 행위가 법정에서 인정받으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결국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어느 날 오후 지영 씨와 저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함께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영 씨,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남은 제 인생 당신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어르신께서 행복해 하시니 저도 좋아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으로 맺어진 거라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나누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걸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82회를 살면서
저는 비로소 돈과 탐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자식들이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내린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확신하거든요. 지영 씨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결말이었을까요? 아니면 탐욕에 대한 마땅한 대가였을까요? 돈 때문에 가족을 등진 자식들과 자식을 외면한 부모,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